앞으로 대학병원에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최근 정부에서 국민 세금 들여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병원이 환자 진료 안 보고 돈 버는 방법이라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들으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병원이 어떻게 환자 진료를 안 보고 돈을 버냐? 진료를 안 볼수록 나라에서 돈을 준대?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맞습니다. 병원이 환자 진료를 안 볼수록 돈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의료법에 보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거에 맞춰서 그 문제에 걸리지 않게끔 앞으로 조금 뭔가 바꿀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환자 진료를 안 볼수록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정말 이게 맞는지, 그리고 그런 실체를 한번 좀 파악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국가 세금 들여가는 국가 사업 같은 경우 세금은 눈먼 돈이고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듯 어떤 구조로 악용할 여지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뒷부분에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이름은 중증진료체계 강화라는 사업 이름이에요.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했고요. 제가 이전에 다룬 응급실과 119 뺑뺑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영상이 이전에 있었잖아요, 2개. 중증 환자를 수용할 만큼 여유는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어느 정도 이 영상들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결국 그 인프라, 시설이나 인력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어떤 것을 포기하고 그 포기한 만큼 파일을 중증으로 채워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보도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25일날 보도된 거고요.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도입이라는 내용인데, 내용은 상급종병의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해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들과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 너 중증 아니야. 너 경증이야. 경증이니까 당장 돌아가. 집 근처 병원, 지방병원에서 진료봐. 이거거든요. 현재 시범사업으로 상급종병 3개를 선정했는데, 우리가 흔히 대학병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학병원이라고 무조건 상급종병은 아니에요. 무슨 의과대학병원 이렇게 이름은 있지만 종합병원인 곳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점. 일단 여기서 먼저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응급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외래 환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외래에서 환자를 어떻게 중증인지 경증인지 판단할 것인가, 그것부터가 문제겠죠. 응급실 같은 경우엔 케이타스라고 응급 환자 분류 체계, 환자가 응급인지 비응급인지 또는 경증인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수료하면은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갱신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응급실에서도 100% 환자가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런 것을 100% 필터링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검사를 하면서 진단을 통해 가지고 판별하는데, 이런 분류 체계 관련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데 외래에서 환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는 없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문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악용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지 내용을 조금 더 풀어보고 뒷부분에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내용에는 환자를 의뢰 회송하고 진료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이 전담 인력은 누가 할지가 의문입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외래 환자를 일일이 쳐내려면은 상당한 인력 투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응급실처럼 입구에서 환자 분류소를 만들 건지 아니면은 외래 데스크에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돌려보낼 환자 정보를 올리고 어플에서 뭐 콜받기를 수락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거에 맞는 인력을 배치할지 의문이에요.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진료 예약을 하잖아요. 증상을 이렇게 적으라 하고 그 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진료 예약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리스크는 분명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돌려보내는 환자에 대해서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사업계획서 PDF 파일 내용 일부를 가져왔는데 선정된 병원은 3개입니다. 보다시피 진료 협력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주목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 같아요. 이 플랫폼 이용료도 상당한 비용일 것 같은데, 풍문으로 듣기에는 종합병원에서 최신식 EMR 전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억대의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하고요. 어떤 병원은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자체 개발한 전산 시스템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축하려고 각 병원들의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데, 각 병원의 업무들이 나눠져 있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암 치료에 대한 것으로 조금 포커싱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드는 의문은, 환자를 돌려보냈는데 지방병원에서 우리가 커버할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볼 수 없는 환자인데? 당장 다시 돌려보내야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스템도 당장 있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을 보니까 완성되지 않았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환자의 비용과 시간이 문제거든요. 이걸 다룬 뉴스 영상에서는 수도권 상급종병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환자는 진료를 보려고 KTX를 타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포항에서 수도권 병원까지 상경을 한다고 해요. 기차 시간을 또 맞춰야 하잖아요. 기차가 뭐 10분마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시간도 맞춰야 되고 이동에 소비되는 시간, 만약에 경증이다 하면은 또 돌려보낼 때도 기차가 매 뭐 1시간마다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간다 하면은 또 가는데 또 시간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시간 비용이나 환자가 직접 내는 그 이동 경비,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냥 반나절은 시간과 돈을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환자를 돌려보내면은, 정작 돌려보냈는데 지방병원에서 상급종병에서 봐야 하는 문제다? 그러면은 응급실 뺑뺑이로 뭐 119 구급차 안에서 배회하다가 사망하는 것이 아닌 돌아가는 기차, 그리고 돌아가는 버스, 그리고 뭐 자차 안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환자를 돌려보내는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 제가 응급실에서 경험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풀어보면은 60대였나 70대였나 남성분이었어요. 속도 안 좋고 구토도 했고 설사도 하고 배도 아프고 한다고 응급실에 온 거예요. 누가 봐도 장 쪽에 문제가 있구나, 장염 그런 문제겠구나, 이렇게 해서 증상이 뭐고 언제부터 그러셨고 혈압 재고 활력 징후 측정하고 과거력 물어보고, 환자도 뭐 잘못 먹은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다들 장염 같아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환자 분류를 하는 동시에 의사쌤한테 이런 환자가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당장 볼 거 아니다, 조금 대기 시간 같은 거 설명했죠. 당시에 응급한 환자도 있고 응급실에 대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뒤인가 환자가 또 구토를 하는 거예요.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증상이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의사쌤이 촉이 왔는지 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심전도를 한번 찍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염 증상인데 심전도를,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심전도 찍는 거야 1분 2분 이렇게 걸리는 거니까, 심근경색 증상 중에 가슴 통증이 있고 심장하고 위장하고 이렇게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니까 환자들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환자들이 이제 뭐 속이 아프다, 속이 쓰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좀 모호하게. 속이 아프다 하면은 심장 쪽도 배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실제로 환자분이 증상을 그냥 속이 아프다, 속이 쓰리다 했는데 심근경색이나 심장 문제였던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장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심전도를 찍었는데 심근경색이었다는 거. 완전히 긴장의 끈을 놓고 있었죠. 장염 증상이고 토하고 설사한다는데 심근경색일 리가 없다고 다들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서 찍어본 게 심근경색이 나온 거예요. 그걸 가기 전에 초음파 잠깐 보거든요. 그래서 순환기내과 선생님이 심근경색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돼가지고 했는데 초비상 상태가 되어가지고 환자 시술실 올리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그런 케이스의 환자가 있는데 이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의사 선생님이 촉이 좋았고 다행히 심전도를 찍었으니 망정이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외래에서 의사도 못 보고 간단한 어떤 조치도 없이 돌려보낼 경우에는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죠. 뭐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겠죠. 흔한 일은 아니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심근경색 같은 일이 생긴다, 하지만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거나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겠죠. 모든 환자를 살릴 수는 없는 법, 대의를 위한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대처할지 의문이네요.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나는데 지역신문에 조그맣게 실리거나 아예 뉴스에 안 나오는 내용도 많기에 이제 그런 문제는 충분히 숨기려면은 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국가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사를 이어서 보면은 성과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라 하고, 그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따로 없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마지막 부분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진료받으며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합니다. 기대. 그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나, 국민들의 세금, 건보료, 세금을 집중적으로 들이붓겠다는 말이죠. 근데 투자라는 말이 양날의 검이거든요. 투자는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베팅을 해서 이 리스크를 누가 지는 것이냐, 이익을 보는 것이 누구며 손실을 보는 것이 누구냐. 리스크를 지는 것은 이 건보료를 내는 국민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극단적인 사례를 예시로 한 환자들이 리스크를 지고, 이 일을 벌이고 이익을 보는 쪽은 크게 리스크를 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투자가 맞는 건가? 그냥 세금 퍼다가 누구 배불려 주려는, 세련되게 표현하면은
재정 지원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내용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 보상이 얼마냐? 같은 날 매경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 병원 가세요. 이렇게 기사 났습니다. 정부는 상급종병이 적극적으로 경증 환자를 돌려보낼수록 보상안도 마련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빠꾸 먹여라. 그러면은 돈 주겠다. 그런다는 거죠. 평가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지급한다는데 이 보상금을 한 해 900억 원, 시험사업을 하는 4년간 3,6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 900억 원을 병원 3개가 나눠서 가지는지 아니면은 한 병원에 900억씩 배당이 되는 건지 언론이나 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조금 모호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도 900억 원을 병원 3곳에 이렇게 나눠 갖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기사 내용들을 보면은 아닌 것 같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댓글이나 아니면 제가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다 하면은 고정 댓글을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이 900억 원 4년간 3,600억 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제가 최근에 병원 재무제표를 뒤적거려 보고 정리를 했었거든요.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사는 창원 지역 병원 7개를 정리한 표는 이렇습니다. 삼성병원이 창원에 있어요. 이 900억 원이 중소종병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900억도 안 되죠. 하지만 이제 대형 종합병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 900억 원이 매출의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다. 4년간 3,600억이면은 창원에 있는 삼성병원 22년 연매출하고 같죠. 그리고 국내 빅5 병원 매출을 보면 어떨까요?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22년 기준으로 2조 5천이에요. 삼성서울, 서울대, 신촌 연세세브란스, 그리고 서울 성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조로 넘겼습니다. 성모 같은 경우에는 900억이라고 한다면은 연매출 10% 가까운 그런 수치죠. 이 시범사업을 하는 병원 2022년 회계 공시를 기준으로 한 해 매출을 봤거든요.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이고요. 1조 9,100억 원. B병원은 5,700억이고 C병원은 4,6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한 해에 900억 원. 4년 동안 3,600억이라고 한다면은 세금의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최근에 하도 세금 퍼준다, 어느 정책에 투입된 세금이 몇 조다, 몇십 조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억 단위면은 그냥 사람들이 억이면은 많은 건가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조 단위가 우습게 막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하지만 이 900억 규모도 상당히 크다는 거, 더군다나 이 900억이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본 사업으로 넘어간다면은 얼마나 재정을 지출할지 상상도 안 갑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에는 환자가 다시 원래 있던 지역으로 돌보내졌다면은 치료 도중에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해지면 신속히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뭔가 이상해요. 치료를 받다라는 것이 지역병원 외래에 진료를 받고 외래에서 검사 도중 이 사람 CT상에 뭐가 있는데 당장 상급종병에 보내야 되겠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입원을 해서 약도 써보고 했는데 우리 병원에서 이제 수술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 뭐 치료나 장비가 없다 해가지고 상급종병으로 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우선해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존재하거든요. 그냥 응급실로 전원 문의를 하고 가면 됩니다. 그 정도 상태면은 응급이니까 바로 봐줄 거예요. 응급실에서 응급 상황이면 우선해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중앙 응급의료 시스템이 이미 운영 중이거든요. 만약에 응급실에서도 못 받는다 하면은 그 병원에서 입원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상. 왜냐하면은 응급실에서 병실을 알아보고 뭐 중환자실이 있다, 일반 병실이 있다,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는 건데, 이제 응급실에서 전원 문의를 했는데 없다고 하면은 외래에 가더라도 병실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지 않고 당장 케어가 필요해서 응급실에서 손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환자를 뭐 다시 외래에서 받고 뭐 입원 수속을 받고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의구심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발표일 4일 뒤에 나온 기사인데, 사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를 앞서 했다고 합니다. 경증 환자 본인 부담률 인상,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 비율 확대, 1차 의료 강화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이걸 보니까 약간 과거가 떠오르는데, 과거에 뭐 20몇 번째 부동산 대책, 24번째 부동산 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의료라는 것 자체가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뭐 좀 차이가 있는 거긴 한데,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해서 악영향을 주고
뭐 이것도 막 10차, 20차, 30차 병원 쏠림 문제 해결 정책 뭐 이런 걸 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데, 이거는 기자회견 느낌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기자들의 어떤 질의응답으로 나온 내용들이에요. 세부적인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질문했는데, 중증 환자 의뢰를 받는 구조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건 책에서도 배우는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 참여병원 첫 번째 연도에 5%, 두 번째는 10%, 3차 연도에는 15%까지 달성해야 보상을 받는다 하고, 하지만 사전에 50%를 보장하고 나머지는 성과 여부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한 해에 900억이라 했잖아요. 450억 일단 받아둬. 일단 넣어놔. 그리고 잘하면은 450억 더 얹어줄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5%랑 10%랑 15%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100명 중에 5명만 돌려보내면은 첫 해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이 5명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적당히 돈 안 될 것 같고 검사 안 한다고 하고 그냥 와서 약만 타겠다는 그런 환자들만 돌보낸다고 하면은 5%는 금방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2차에는 10%니까 100명 중에 10명이라 하면은 약만 타가는 환자로는 채우기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T나 MRI 이런 돈 되는 검사 안 하고 비급여 항목 뭐 영양제나 도수치료 비급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상대적으로 값싼 뭐 약 받고 주사까지만 맞고 가겠습니다 이런 환자는 돌려보내면은 10%는 조금 채우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성과 달성률 50%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 보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50억을 먼저 줘요. 그리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나중에 주는 450억 원을 안 준다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꿀꺽하는 거예요.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450억 원은 회수한다는 이야기는 따로 없습니다. 경영과 직결된 외래 진료를 줄이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지급 받는 450억 규모가 오히려 이득인 병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확실히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니까 손해보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든 경영 잘하는 병원들이니 뭐 지원금도 받고 외래 환자 감축을 함에도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보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에 다룬 영상들에서 병원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들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것만 그 정도지 제가 모르는 그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모델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질문에 우려 목소리도 적잖았는데, 그 우려가 뭐냐, 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느냐에 대한 지적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회피하는 것 같은 답변을 했거든요. 의료기관들의 유기적인 연골고리가 필요하다.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행 구조에서는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은 요원하다. 그 부분을 강조하며 설득했다는데, 기사에서 뭐 이 내용을 뺀 건지 아니면 진짜 답변을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보면은 답변을 회피한 것 같아요. A를 물어봤는데 B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부분을 강조하면서 화제를 돌리는 상당히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업 참여 기관도 별로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상급종병은 45개 중에서 14곳만 신청을 했다고 해요. 이제 서울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은 신청 요청 안 했다고 해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외래 진료는 경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병원들 입장에서는 부담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외래 진료 축소에 따른 경쟁 병원으로 환자 이탈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언급된 두 개의 병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하는데, 아산이 현대 그룹 계열이잖아요. 그리고 울산대 병원도 현대 계열 쪽이라고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병원이 울산대 병원이거든요. 울산대랑 이렇게 연결점이 있으니까 뭐 그걸로 퉁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 주 4일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범 사업을.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가지고 아마 여기까지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커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뭐 나머지 병원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뭐 신청 병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외래 진료와 어떤 경영 부분에 대해서 병원들의 리스크가 크다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음 질문은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를 예상하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내원을 만료해도 환자가 전적으로 수용하겠냐.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최상의 진료를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돈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받고 싶어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그런 욕구예요. 이런 게 왜 생겨났을까 생각해본다면은 환자들이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 이런 상급종병을 가는 이유가 답변도 환자들,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도록 약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신뢰감을 주기 위한 시발점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과 평가 기준을 제시해놓고 달성률이 몇 %면은 추가적으로 보상을 한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있다면은 첫 해에는 목표치가
몇 퍼센트까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추가적으로 환자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 관계자의 정무적 감각이 발동한 건지 아쉽게도 산술적으로 계산한 기대값은 이야기를 안 해줘요. 먼저 지르면 아니 나중에 50%라면서요 왜 20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막 문제에 직면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사리는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반대로 50%를 지렀는데 100% 달성하면은 이 사람 보통이 아니네 하면서 그런 인상을 줄 것도 같은데 안전한 노선을 좀 택한 듯 보입니다. 이런 답변 같은 것들이. 현 의료 전달 체계의 최대 문제점은 무엇인가? 각자 도생이다. 현재 상급종병, 종병, 병원 의원이 생존을 위해 무한 경쟁 중이다. 다른 기관과 협력이 아닌 배척을 해야 하는 구조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일하면서 느낀 거는 주변에 비슷한 규모 병원들끼리 상대 병원들과의 어떤 임금과 복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주변에 그 병원에 일하는 진이 있으면은 월급 그 내역 좀 떼와가지고 몰래 이렇게 우리한테 줘달라. 좋게 말하면은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어디 네임드 의사를 섭외해가지고 진료를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런 경쟁하는 구도가 있습니다. 일단 정해진 파일을 나눠먹는 생태계에 우리는 이 정도만 먹을게, 같이 나눠먹자 하면서 이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2월 1일 이거를 관리하는 건보노조에서 반발을 합니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사업 실효성 우려, 재정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의 의문 제기, 3,600억 재정 낭비도 비판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선지급 50%, 450억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도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450억 원을 중증 환자 케어를 위해 사용했느냐, 아니면은 병원 인테리어 공사 같은 중증 환자 케어랑 크게 연관없는 부분에 사용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엔 이미 의료 체계는 무한 경쟁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이제 협력보다 경쟁을 유도한다고 비판을 했고, 현재 상급 종병이 47개거든요. 올해 2개 늘어가지고 종병까지 포함해서 400개가 안 되고 병원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1800개가 좀 안 되거든요. 여기서 시범적으로 3개만 해서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시범 사업을 하는 3곳 병원에서 돌보는 환자는 어느 병원에서 받을 것인가? 그런 것을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특히 빅5 의료기관의 외래 내원 일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종별에 상관없이 모든 병원이 더 많은 환자를 더 받으려고 하고 있으며 그 경쟁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건보공단에는 통계들이 다 있으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경증 환자가 상급종병을 찾는 이유는 국민의 정서고 인간이라면 당연한 욕구라는 맥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사업에 제시한 5에서 15% 구간이 외래 환자 감축이 15%를 채운다 해도 사실 47개 전체 상급 종병의 0.9%에 불과한다고 얘기합니다. 맥시멈으로 채운다고 해도 거의 표면의 부스러기 수준이다. 전체 외래 환자의 0.9%를 지방으로 뿌려서 중증 진료를 강화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중증 환자가 연간 몇 명인지, 그리고 이 0.9%의 비율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 비율이 중증 환자와 치환이 되어가지고 중증 의료가 적절하게 강화가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의료기관들이 국민을 위해 가지고 15% 이상을 달성하는 병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언론과 복지부 관계자도 병원은 이익을 추구한다고 임무와 이야기하기 때문에 15%를 딱 채우면은 보상이 맥시멈이다, 그런 걸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딱 15%만 채우지 우리가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해서 희생하겠어 20%, 50% 채워보자 하면서 할 병원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한 실패를 해도 실패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니고 수십 년간의 데이터, 의료기관의 수가를 책정하고 지급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 노조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병원들이 실패를 해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 내용에서는 21년에 보고된 사업 추진 방안에는 15% 감축 미달성 시 선지급금, 첫 부분에 언급한 사전에 50%를 지급하는 그거 얘기했잖아요. 사전에 50%를 보장하고 21년 당시에는 이거를 환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실제 사업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누가 지는 것이냐, 이익을 보는 것이 누구며 손실을 보는 것이 누구냐, 이제는 무언가 윤곽이 좀 드러나죠. 내용을 좀 풀어가 보니까 일단 건보공단의 말을 빌리자면은 시험사업을 하는 병원은 3곳, 실패를 해도 페널티가 없다 해요. 그럼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익을 보는 것은 이 병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적혀있던 진료협력 네트워크, 이거를 어디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민간하고 이렇게 협력한다고 하면은 업체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명분으로 돈 나눠먹는 거야, 세금 줄줄 세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리스크를 진다는 거죠. 당장의 환자들, 그리고 이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생기면은 건보료가 올라가죠. 결국에는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리스크를 져야 되는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리스크를 안 지고 다른 사람들이 리스크를 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 리스크를 다 져야 한다는 것. 뭐 제가 이래서 내는 건보료 쥐꼬리만큼도 안 되겠지만 최근 건보료 인상률을 보면은 1년치를 합산해서 보면은 치킨 한두 마리는 더 시켜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선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악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외래 환자를 돌려보낸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계획서인데 외래 감축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작년 대비 감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매년 기준으로 온 환자를 통계내가지고 몇 명을 돌려보내느냐 그런 것으로 카운팅해가지고 감축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축을 하는 것이라 한다면은 그냥 외래를 감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병원의 수익성이 가장 적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진료과를 없애거나, 무슨 진료과에도 의사가 여러 명 있잖아요. 성과를 못 보이는 의사가 있으면은 그 의사를 쳐내면은 알아서 환자 수는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은 의사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 개니까 하루에 보는 환자 수는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사 수를 줄이면은 그 외래 환자 수가 알아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엔 병원은 인건비 지출을 아끼면서 기존에 보던 환자는 그대로 보고 감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심평원 자료거든요. 입원 외래 구분해서 외래와 입원을 구분해가지고 해요. 단위는 1000명이고요. 뒤에 03개를 더 붙여야 돼요. 카운팅할 때 입원하고 외래를 좀 구분해서 카운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래로 왔는데 입원을 해버리면은 외래로 안 잡히고 입원으로 카운팅 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예외적으로 중복으로 추계되는 것이라면은 뭐 제 망상이겠지만 만약에 따로 추계를 한다고 가정하고 이런 수치를 사업에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결국에는 다 입원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외래 환자는 작년처럼 그대로 왔는데 입원을 해버리니까 입원 환자로 추계가 되어서 외래 환자가 줄어든 것 같은 착시를 보여줄 수 있다. 예외적으로 경증이라도 검사를 하는 돈 되는 환자, 수익성이 좋은 환자는 받고 수익성이 안 좋은 환자는 받지 않는 그런 문제는 없을지, 원칙적으로 경증은 돌려보내야 하지만은 약간 딜을 하는 거죠. 경증 환자를 중증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보조금을 받는데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어요. 뒷부분에 언급하겠지만 중증 환자를 진료보는 것에 대한 보상도 이렇게 또 있거든, 따로 다른 사업에. 그래서 이거와 또 얽혀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누구는 이럴 거예요. 아니, 환자가 언제 안 아프고 언제 태어날 줄 알고 그런 거를 설계하나 싶겠지만은 가능합니다. 최근 상급종병의 어떤 회의에서는 환자 7일 만에 퇴원시키지 말고 1일을 더 단축시켜가지고 퇴원시키자. 왜? 절대 병상 회전율을 올려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환자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입원 일수를 줄일 수가 있다. 환자분 통증 그거는 집에 가서 처방해주는 약 드시면 되고, 많이 아프면은 동네 병원 입원해가지고 진통제 주사 맞고 하면 되니까 방 빼세요. 입원 병실 빼세요. 이렇게 하면 입원 환자를 증가시키면서 외래 환자를 줄이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입원할 환자들만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딜을 하냐? 환자분 실비나 보험 들어가 있는 거 있죠. MRI, CT 이런 거 찍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입원하면은 보장해주는 그런 거죠. 하면서 이제 제가 보험금 탈 수 있게 상병하고 기록하고 뭔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입원을 유도할 수 있다. 공보공단에서 이야기한 페널티는 없는, 리스크는 없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빡세게 인력을 굴려서 돈 더 벌고 국가 세금까지 타내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은 할 때 해야 하는 여러가지 검사들, 입원할 때 기본검사나 뭐 CT나 MRI나 초음파나 여러가지 검사들을 하잖아요. 입원하면은 기존보다 더 많아지고 추가가 되는 거니까 인력은 더욱이 더 갈려나가겠죠. 그래서 이 중증 환자 이야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전에 이야기했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중증 환자 전담병실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많은 기관에 간호사 배치, 상향 및 재정 보상 확대, 재정을 보상을 확대한다고 해요. 경증 환자 위주의 운영 체계를 개선, 이렇게 경증 환자를 줄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시피 이게 통합서비스 병동 실제로 병원이 받는 금액은 이거예요. 환자 1인당 하루에 받는 금액이에요. 보다시피 이 보상 구간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상급종병이 받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긴 하는데 상급종병에 비하면 적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한다면은 수익 모델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이런 보상을 더욱이 확대하고자 하고,
그리고 현재 수도권 상급종병에는 통합병동을 6개로 개설 제한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26년에는 비수도권 상급종병에는 이 통합병동 개설 제한을 해제한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 만큼 상급종병에는 이 중증 환자를 끌어오고 싶어 한다는 것이 여기저기에 엮여있는 그런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명분을 앞세워서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통합병동 운영이 올해 9년째고 시범사까지 하면은 12년째인데 건보공단에 이 통합병동 관련 간병료 얼마나 지출되었나요?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는데 통계로 조사된 자료는 있다고 해요. 하지만 비공개 자료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화할 때. 소설 같겠지만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 뒤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거. 이 기사랑 같이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서 실행이 된다면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한다 해도 환자 본인이 경증이라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병원부터 가는 거예요.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통계치만 봐도 경증 환자 비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알려진다고 해도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급 종병에만 이런 혜택을 주고 종병이나 병원은 그 떨어진 콩고물 돌보내는 환자들을 나눠 먹는 형태로 간다면은 앞으로 모든 병원들의 경쟁은 더욱이 심화될 거죠. 왜냐하면은 상급 종병을 대상으로 보상 체계가 강화된다고 하면은 모든 병원이 최종적으로 상급 종병을 가기 위해서 인력을 갈아 넣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병원 규모를 키워가지고 미래 어느 순간에는 전국적으로 상급종병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상급종병의 보상이 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급종병을 롤모델을 하면서 병원을 켜나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관련나가는 인력들, 이제 이런 정책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되는 환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피해를 볼 것이다.